뇌는 뇌만의 회복법이 따로 있습니다. 뇌 피로를 풀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뇌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는 거 아시나요? 크기는 작아도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다는 것은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거겠죠. 우리가 잠을 자고 편안하게 쉬고 있어도 뇌는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뇌에서도 특히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경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멍한 상태이거나 몽상에 빠졌을 때 활발해지는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불리는 신경회로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일하고 있는 뇌의 기본 회로입니다. 그런데 DMN의 에너지 소비량이 자그마치 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에서 80%나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가 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도 뇌의 활동은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또 이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몸의 피로가 아닌 뇌의 피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이시영 박사의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한국자연의학 종합연구원 원장이자 힐리언스 섬마을 촌장인 저자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면역력과 자연치유력 증강법을 전파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한 이유를 육체의 피로가 아닌 뇌 피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뇌 피로를 풀지 않는 한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뇌 피로를 알아차리는 법과 뇌가 피로할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로한 뇌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감동받는 것이 웃음 치료보다 무려 6배의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는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받고 즐거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뇌가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진짜 필요한 곳은 몸이 아니라 뇌라고 이야기하는 이시영의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혹사되면 뇌 피로가 온다. 골프 라운딩을 한 코스 도는 데는 4-5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원한 가을에 실력 이상으로 골프가 잘 되는 날과 무더운 여름에 영 실력이 안 따라주는 날은 그 피로도가 전혀 다르다. 같은 코스를 도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육체적 피로라면 어떤 날이든 피로도가 같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만큼 피로는 정신적 요소가 크다는 반증이다. 즉, 피로란 몸이 아니라 뇌에서 온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뇌의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되어 피로를 만들까? 우리 몸은 외부 환경이 어떻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모든 생물이 지닌 생명의 원칙인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항상성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몸은 더우면 땀을 흘려 체온을 떨어뜨리고 추우면 몸을 스스로 수축시켜 근육 마찰로 열을 낸다. 혈당이 떨어지면 밥을 먹게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한다. 이 모든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다. 예를 들어 더운 날 골프를 친다면 땀을 흘려 몸을 식히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다. 만약 덥고 기분까지 엉망인데 꾹 참고 골프를 치면 교감신경이 혹사되고 이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결국에는 자율신경 사령부가 있는 시상하부와 전대상회가 직격탄을 맞게 되어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 이때 골프를 끝낸다면 큰 탈은 없다. 그러나 그대로 참고 강행군을 하면 큰 문제가 된다. 몸이 지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져 주의가 산만해지고 결국 뇌피로를 부른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당장 그만두라는 경고를 무시한 대가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몸이 아니라 교감신경 혹사로 인한 뇌의 피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몸을 쓰는 일보다 정신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뇌피로를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뇌를 쉬게 해주면 피로가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뇌의 암흑에너지 DMN. 뇌는 작아도 에너지 소비가 엄청난 장기란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마커스 레이클 교수는 뇌에서도 에너지를 특히 많이 낭비하는 곳을 발견했다. 그 정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특수한 신경회로였다. DMN은 멍한 상태이거나 몽상에 빠졌을 때 활발해지는 뇌의 영역이다. DMN은 의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활동하는 뇌의 기본 회로다. 실제로 뇌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는 특수한 장기다. 생각해보라. 몸은 쉬고 있어도 머리에서는 온갖 생각이 떠오르다가 사라지고는 한다. 그것들은 어쩔 수 없는 과거일 수도 있고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 심지어 마음을 비워야 하는 명상 중에도 온갖 생각이 명멸한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뇌도 하루 중 절반 이상이 DMN에서 하는 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쉬는 동안에도 뇌는 활동하고 있더니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1955년 뉴저지 공과대학교 생명공학 교수 바라트 미스월이 이런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했을 때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01년 마커스 레이클 교수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학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년 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학자 마이클 그레이셔스가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뇌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 수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DMN의 에너지 소비량인데 자그마치 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에서 80%나 된다고 한다. 그와 반대로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작업할 때 추가로 필요한 에너지 양은 겨우 5%에 지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는 곧 뇌피로의 진짜 원인이 DMN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DMN을 발견한 마커스 레이클 교수는 이 현상을 천문학 용어에서 빌려와 뇌의 암흑 에너지라 이름 붙였다. 에너지 낭비꾼에서 창의적인 천재까지.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DMN이 단순한 에너지 낭비뿐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깊은 밤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며 내일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미리 고민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안고 끙끙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번뜩 어제의 문제가 깔끔히 풀려있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슬립 온 it이라고 부르는데 문제 위에 자라 그러면 풀린다는 재미있는 과학적 표현이다. 도저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절로 풀려있다는 것은 밤에도 뇌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다. DMN이 에너지 낭비꾼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천재가 대체로 고독한 생활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 혼자 있어야 DMN이 이런저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뇌 속 기억 창구에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다. 뇌에는 많은 정보와 지식, 경험, 기억 등이 장기 보관되어 있어 마치 용광로처럼 매우 유동적이다. 기억이나 정보는 있는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편집되어 처음 기억과는 전혀 다른 기억으로 저장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융합되어 새로운 의미의 조합을 만들어낸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마인드 윈더링이라 부른다. 이때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DMN과 창조성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들을 위해 DMN이 어떻게 고도의 창조적인 일을 수행하는지 뇌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 DMN은 단독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다른 두 가지 중요한 회로와 함께 기능하고 있다.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뇌 활동을 하면 뇌의 특정 부위도 혈류가 증가하며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뇌의 구조는 워낙 복잡 미묘해서 특정 부위만 단독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연관된 회로와 함께 활성화되는 게 상례다. DMN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신경망 네트워크인 SN 그리고 CEN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SN은 뇌 피로와 회복을 위해 DMN과 연관된 회로다. 내부와 외부의 정보를 지각하고 DMN과 CEN을 스위칭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공감력을 높여준다. CEN은 작업 내 역할과 함께 인간 최고의 사고, 감정, 행동 등을 조정하는 회로다.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그 일을 위해 집중하게 한다. 야구에 빗대면 SN은 감독, CEN은 인류타자, DMN은 하류타자의 역할을 한다. 이 세 회로는 위치상 뇌의 최고 사령부인 전전두엽에 위치해 있다. 해당 부위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 동시에 서로가 밀접한 연관을 갖고 견제 혹은 촉진을 통해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를 대규모 뇌 네트워크라 부른다. DMN을 통제하는 완벽한 방법. 우리는 DMN의 발견을 통해 현대인의 뇌가 24시간 온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오프 상태로 바꿔 휴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두엽의 스위칭 뇌 회로를 활용해 모드를 바꿔주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일이든 휴식이든 짧게 자주가 원칙이다. 50분 집중적으로 일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오프 상태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법이 필요하다. 첨단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하면 DMN 회로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라고 한다. 마인드풀리스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자기 감정, 사고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마음 수련이다. 마인드풀리스를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멍하니 있는 시간에 온갖 잡념이 떠오를 때 이를 멈출 생각이나 맞서 싸울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된다. 이런 자세가 명상의 기본이다. 마치 강가에 서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듯 조용히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다. 지속적인 명상은 뇌의 구조를 바꾸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뇌를 만들어준다. 명상이야말로 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인 것이다. 지겹다, 지친다, 졸립다. 뇌는 몸에만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심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몸의 이상 신호보다 오히려 더 쉽게 자신의 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심리적 신호다. 뇌피로의 첫 번째 심리적 신호는 매사 하는 일이 지겹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계속하면 지겨워지기 마련이다. 이를 뇌과학에서는 같은 신경회로를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신경 말단이 피폐해진 상태로 보고 있다. 신경은 시냅스를 사이에 두고 전기 신호로 전달된다. 정보나 자극이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다음 신경세포의 수상 돌기에 도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신경회로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신경 말단이 쉽게 산화되고 피폐해진다. 그러면 전달 기능이 떨어지고 역치가 높아진다. 같은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거나 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자극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되면 같은 정도의 자극으로는 정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번 역치가 상승한 신경세포는 한동안 자극 없이 휴식을 취해야만 다시 민감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일직선으로 뻗은 고속도로를 한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감이 사라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감각의 이상이 찾아온다. 이를 하이웨이 히포노시스, 고속도로 체면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미국 대평원의 일직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이런 증상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알려진 용어다. 이처럼 지겹다는 감각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뇌의 첫 경고 메시지다. 이 순간 반드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여러 일을 섞어서 해야 하는 이유. 뇌피로의 첫 경고인 지겹다라는 신호를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겹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같은 일을 강행한다면 뇌는 두 번째 심리적 경고 신호를 보낸다. 피로감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지친다는 기분에 빠지는 것이다. 그조차도 무시하고 일을 지속하면 마지막 경고 신호, 졸립다는 느낌이 뒤따른다. 이를 피로의 3대 신호라 부른다. 지겹다에서 지친다, 졸립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운전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자의 뇌는 긴장의 연속이다. 수많은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신경회로를 쓰기 때문에 당장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다만 운전을 끝낸 후에 피로도는 상당하다. 반면 고속도로 운전은 끝없이 한 방향을 향해 질주한다. 그래서 뇌는 도심에서의 운전처럼 다양한 회로를 쓰기보다는 같은 회로만을 쓰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고속도로 운전자는 지겨움을 느끼고 지치다가 결국에는 졸린 상태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운전 중에 너무 지루하다고 느끼는 순간 잠시 휴게소를 찾아가 쉬거나 산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일한 뇌 회로를 쉬게 해줘야 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일로 계속 머리를 쓰기보다는 다른 업무를 섞어가며 일하는 것이 뇌 피로 예방에는 더 효과적이다. 수험생이라면 아침에는 수학 공부를, 오후에는 영어 공부를 하는 등 과목을 교대로 공부해야 더 효율적이다. 지겹다는 생각이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잡념이 많아진다. 즉, DMN이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뇌피로를 더욱 촉진하고 악화시킨다. 당신의 뇌피로도 점수는? 뇌피로는 뇌에 대한 경고 신호다. 뇌에 무리가 오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만약 피로를 못 느끼거나 무시를 해서 뇌에 계속해서 무리를 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란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뇌가 보내는 신체적, 심리적 경고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쯤에서 자신의 뇌 피로도 단계를 체계적으로 측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피로는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이 많다. 똑같은 일도 억지로 하는 사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피로감이나 피로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당사자인 본인이 얼마만큼 피로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문항을 읽고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점수를 적어보자. 채점 기준은 그렇다는 2점, 가끔 그렇다는 1점, 거의 안 그렇다는 0점이다. 1. 때로는 하는 일이 지겹다. 2. 능률이 안 오르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3. 쉽게 피곤하고 휴일에는 녹초가 된다. 4. 일할 때 잦은 실수가 있다. 5.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6. 일도 외출하는 것도 귀찮다. 7. 기억이 깜빡할 때가 있다. 8. TV나 신문을 봐도 집중이 안 된다. 9. 언제나 일에 쫓기는 기분이 든다. 10.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든다. 11. 두통이 있다. 12. 잠들기 힘들고 낮에 졸립다. 13. 목이나 어깨에 결림이 있다. 14. 손과 발에 식은땀이 나고 차다. 15. 눈이 피로하다. 16. 감기 기운이 있다. 17. 자잘한 염증이 생긴다.
18. 설사나 복통이 있다. 19. 눈이 아찔하고 귀 울림이 있다. 20.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10점 이하이면 건강한 수준, 11에서 20점은 뇌피로 경증 단계, 21에서 30점은 뇌피로 중등도 단계, 31점 이상이면 뇌피로 중증 단계. 위의 측정표를 바탕으로 뇌피로도를 측정해보면 알겠지만 뇌피로는 정신 증상만 일으키지 않는다. 앞에서 10번째까지는 대체로 정신 증상이지만 그 아래는 신체 증상에 해당된다. 자율신경 부조증을 비롯하여 내분비 대사 기능, 면역 기능 등의 이상이 온다. 이는 뇌피로를 방치하면 결국 생활 습관병으로 발전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감기가 안 떨어진다면 뇌피로를 방치했다가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우리 몸은 3대 시스템, 신경계, 내분기계, 면역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생명이 유지된다. 뇌피로가 오면 이 3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자율신경 부조증, 더 악화되면 기능이 망가지는 실조증으로 진행되기 쉽다. 그 다음으로 대사계에 이상이 온다. 이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호르몬이 부신피질의 스테로이드다. 난조에 빠진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호르몬은 양날의 칼이다. 처음에는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 기능하지만 너무 많이 방출되거나 장기화되면 혈관을 노화시켜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증가된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당뇨병, 비만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것이다. 이 정도로 심각해지면 면역계가 항상성 회복을 위해 동원된다. 면역계는 혈액 중 백혈구를 중심으로 기능하는데 외적 침입이나 암세포 등을 탐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이러한 중증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밥맛이 없거나 자잘한 염증이 나타나는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가벼운 증상을 우습게 생각해 넘겼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뇌피로가 3대 시스템을 위협한다. 뇌피로가 오면 시상하부의 3대 시스템인 자율신경계, 호르몬 대사계, 면역계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 3대 시스템은 생명 유지에 절대 불가결한 것이어서 서로 협동하며 마치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인다. 이것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무너진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지 명명백백하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이 줄줄이 따라온다. 그것이 뇌피로의 종착역이다. 뇌피로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간혹 뇌피로를 진단하다가 우울증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들은 서양인과 달리 두통과 식욕 부진, 불면증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정신과를 찾아올 때는 두통만이 아니라 요통, 복통, 어깨결림 등 온몸에 아픈 증상을 호소한다. 뇌피로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우울증 환자는 감기에 잘 걸린다. 그래서 감기는 우울증에서 라고 단언하는 학자도 많다.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뇌피로로 인해 저항력이 약화된 탓이다. 감기의 원인이 혹시 뇌피로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만큼 뇌가 회복되면 감기도 쉽게 떨칠 수 있다. 자율신경을 조율하는 주문, 천천히. 우리 몸은 자율신경, 정확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항상성을 유지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뇌의 피로를 없애고 왕성한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자율신경의 균형과 조화가 필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라.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 채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출근하기 바쁘다. 회사에서는 업무와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커피와 담배만 찾아댄다. 정시 퇴근은 허울일 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늦게 퇴근해서도 스트레스를 푼다고 포금을 한다. 한마디로 불규칙의 극치를 달리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이 불규칙해지니 당연히 자율신경은 난조에 빠지고 온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뇌피로도 결국 자율신경의 혹사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율신경의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신경이라는 것이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나 명령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단지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 기계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교감신경은 환한 빛이 비추면 동공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 혈압을 상승시킨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몸을 조율한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어두워지면 동공을 축소시키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면 심장의 박동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떨어뜨린다. 이처럼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먼저 교감신경 우위가 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평소 생활에서 부교감신경 우위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신과 의사로서 부탁하고 싶은 말. 교감신경 우위를 조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다. 천천히를 의식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서두른다. 의식적으로도 서두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습관화되다 보니 이제는 무의식 중에도 서두른다. 하긴 사회 전체가 우리를 몰아대기 바쁘다. 조금이라도 굼뜨게 굴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교통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바로 차를 출발해야지 잠시라도 늦었다가는 뒤에서 경적을 울려댄다. 이 정도면 약과다. 성질 급한 운전자는 갑자기 길을 막고 횡포를 부린다. 이처럼 우리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회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일의 효율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희생한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서두르는 생활 방식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하고 되뇌어야 한다. 그 순간 어지럽던 세상이 바로 보인다.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좁혀져 있던 시야가 넓어지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눈앞의 일에만 매달려 허둥대면 심신도 문제지만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당신에게는 아무 생각도 떠오를 수 없다. 정신과 의사로서 부탁한다. 조금만 여유를 가져보자. 천천히 걷는 것이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다. 웃음보다 6배 강한 치유법.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낀 적은 언제였는가?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가? 그때를 떠올리는 지금의 기분은 또 어떠한가? 우리는 감동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좋은 기분이 뇌의 피로를 줄여준다. 한마디로 감동은 뇌 피로 회복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감동의 순간, 교감신경 흥분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편안한 부교감신경 우위가 연출된다. 요즘 들어 기업들이 누차 강조하는 말도 감동이다.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든 감동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예술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교수의 강의도 감동이 없으면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무슨 장사를 하든지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왜 이렇게 감동 타령일까? 그만큼 우리가 감동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각박한 세상,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아가며 뇌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감동은 힘이 세다. 우리는 황홀한 낙조나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감동을 느낀다. 차가운 눈을 뚫고 나와 꽃망울을 터뜨린 작은 야생화 한 송이를 보면서도 감동을 느낀다. 자녀가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 쓴 엄마 아빠 힘내세요 라는 한 문장에 눈시울이 시큰거린다. 이런 소소한 감동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동을 느낄 때도 있다. 소설이나 영화
혹은 명사의 강연을 듣고 감동한 나머지 자신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람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름답고 위대한 예술작품을 보다가 심장이 빨리 뛰고 의식이 혼란스러워져 환각을 경험하는 스탕달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나 역시 종종 길을 걷다가 남모르는 독자에게서 감동의 인사를 받을 때가 있다. 선생님께서 쓴 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만큼이나 사업이 잘 된 것도 쑥맥이 결혼한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넙죽 절을 하는 것이다. 나로서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잔잔한 감동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재미를 주고 벅찬 감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실제로 감동은 웃음치료보다 무려 6배의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한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만한 힘이 감동에 있다는 것이 과학으로도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큰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감동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 참으로 따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다. 우울증에나 안 걸렸으면 다행이다. 매사에 빈정거리고 비평적인 사람은 감동 불감증 환자다. 부정적인 성격부터 고쳐야 감동 인생을 살 수 있다. 감동의 주인공이 되는 법. 감동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감동을 주는 주인공이 되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나로 인해 상대가 감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도 없다. 큰 감동이 아니어도 좋다. 감동이란 절대 거창한 게 아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감동을 주라는 것이 아니다. 잔잔한 감동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TV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착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느낀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감동한다. 기대하지 않은 작은 선물에 감동하듯이 당신도 할 수 있다. 진실한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퇴근길에 술에 취하고 지친 얼굴 대신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아내에게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품성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하다. 이제 우리는 웬만큼 다 갖췄다. 그러나 행복 지수나 삶의 질은 거의 바닥권이다. 행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의 부족이라는 것이 세로토닌 아카데미 연구원의 결론이다. 이것이 뇌 피로와도 직결된다는 것은 여기까지 책을 읽은 독자라면 이해할 것이다. 이시영의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가 육체 피로가 아닌 뇌가 피로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갖는 것, 감동을 받는 것이 뇌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여유를 즐기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